자, 이번엔 재정 준칙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재정 준칙이란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인데요. 이 기준이 넘으면 국가는 재정 건전화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전 세계 약 90여 개의 나라에서 재정 준칙을 두고 있는데 정부가 지난 몇 년 동안 폭증한 나라 빚을 제어해서 재정을 정상화하겠다며 보다 강력한 재정 준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자, 재정 준칙 법제화 추진인데요. 관리 재정 수지의 적자 마이너스 3% 한도 내에서 관리하고 또 국가 채무 비율이 60%를 넘으면 적자를 마이너스 2%로 더 축소합니다. 재정의 중장기 지속 가능성을 제고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가운데 관리 재정 수지의 적자 폭을 우리나라 경제 규모 GDP의 3% 이내로 관리한다는 대원칙. 자, 윤 평론가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원칙에는 재정을 갖다가 건전하게 운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분명히 없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이 현 정부 들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세 정책을 끊임없이 피고 있는 거예요. 좀 보세요. 완화도 이것도 지금 물론 감세 정책이고 법인세를 갖다가 낮춘다든지 하는 것도 사실은 기존의 국가의 어떤 수입원을 갖다가 점점 줄여나간다는 소리인데 이런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갖다가 강조를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율배반적인 태도가 아닌가라고 정책이 생각을 충돌한다는 합니다. 말씀이시죠? 정책이 상호 이율배반적으로 충돌을 하는 거죠. 예. 사실 뭐 기존에 있는 세수들 같은 경우, 세원들 같은 경우에는 유지를 하고 새로운 세원들을 갖다가 끊임없이 발굴해야지 사실은 재정 건전성, 특히 국가 재정 규모라는 거는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늘어나는 게 불가피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세원까지도 세수까지도 좀 줄여버리는 정책들은 사실은 뭐 이런 대원칙에는 저는 일단은 환영을 하지만은 만약에 이런 대원칙이 정해졌다고 한다면은 세부적으로도 사실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선택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번째 소개해드린 국가 채무가 GDP 대비 60%를 넘어서면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기로 한다. 이건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예. 시청률 안 나올 것 같아요. 자세히 좀 쉽게 풀어주시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연수집은 정해져 있잖아요. 부부 합산 뭐 1억이다라고 하면 정말로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고 그다음에 누가 아팠고 경조사 보느라고 돈을 많이 썼으니 자, 올해부터는 조금 씀씀이를 좀 줄여봅시다라는 합의예요. 가정부를 비교적 정확하게 아내만 쓰는 게 아니라 남편과 같이 공동으로 상의하면서 쓰자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 OECD 국가 가운데 지금 재정 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2개의 나라밖에 없어요. 터키하고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출을 다 알다시피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출을 줄이고 있어요. 우리는 줄이지 못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국가재정법을 만들겠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큰 그림에서는 다 합의를 해놔요. 근데 이제 앞서 이제 평론가님 지적해 줬던 것처럼 재정 준칙 씀씀이를 줄이게 되면 부작용은 뭐냐? 위급하게 써야 될 것들, 물론 예외종을 두고 있어요. 코로나 같은 자연재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대량 시험과 같은 예외 규정을 둬서 그때는 불가피하게 마이너스 통장 쓰자라고 이제 예외 준칙을 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 전문가들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거고 한번 올라간 물가는 더 내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경기 대응 측면에서 우리가 예산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의무 지출이에요. 이거 안 나가면 이제 연금 못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 세금 못 주는 것들이에요. 월급을 못 주는 상황이다 보니 씀씀이는 정해져 있는데 줄이겠다. 지출 부분이 만만치가 않아요. 지출 구조 조정이. 그래서 나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여야 합의해서 어차피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지만이 올해 예산은 이미 이걸 준수하지 못하지만 정부는 이제 올해 국회를 통과시켜서 2024년부터 그래서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 뭐냐? 국가 채무 비율을 GDP 대비 한 60% 수준까지 이내로 특히 현 정부 임기 내에서는 50% 초반대로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야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야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서 좀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해야 된다.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통과가 될까요? 맞습니다. 예외 규정을 두긴 뒀지만 굉장히 빠듯하고 그리고 야당이 이제 지적하고 있는 부분도 맞아요.
종부세 깎아준다고 하죠. 소득세 깎아준다고 하죠. 주식 양도세 깎아줍니다. 예. 다 깎아주는 것만 있어요. 그러면 이 현 정부의 이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약 209조 원, 200조 원이 넘는 재원이 5년간 필요한데 세수 어디서 확보할 세수 거냐? 어디서 확보할 거냐? 예. 지출구조조정 24조 원이에요. 근데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에서 다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국회에서 정말로 예고된 싸움이고 예고된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있어요. 11월 1일까지 국회 예산을 통과하지 못하면 정부안 그대로 부의가 돼서 시행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11년 동안 한 번도 국회에 예정된 날짜를 맞춘 적이 없습니다. 네.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지금 정부의 주장은 재정 준칙을 도입하지 않으면 2070년 나라 빚이 7,100조 원대까지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거의 200%에 육박한다는 건데 이게 과연 설득의 근거가 될지 윤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설득의 근거는 저는 굉장히 약하다고 봅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 사실 진보 정권이 들어오든 보수 정부가 들어오든 재정을 갖다가 방만하게 쓰겠다고 하는 정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네. 없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외환의 이게 경험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들의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도 굉장히 강한 거고요. 사실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정부 부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지만은 예. OECD 국가 중에서는 거의 최하 수준이에요. 정부 부채 굉장히 낮습니다. 네. 사실 문제는 민간 부채에 있어요. 국가 총부채로 따지면 세계 수위 수준이거든요. 그게 민간 부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정부 부채 줄이는 노력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는 민간 부채를 어떻게 좀 연착륙시킬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정부 여당, 특히 야당도 고민이 좀 있어야 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정부가 지금 재정 준칙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추경호 부총리는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을 통해서 건전 재정 기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어떻게 보세요? 예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재정 건전성을 생각한다면 예타를 갖다가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게 총 사업비 500억 이상, 국비가 거기 300억 이상 투입되는 사업이거든요. 예. 이걸 갖다 기준을 완화시켜서 총 사업비 1,000억, 그다음에 거기 국고로 들어가는 게 한 500억 여기까지 완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예타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가 제도절을 갖다가 개편화해서 재정 건전성을 꾀하는 거에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좀 겉으로 보기에는 좀 이율배반적인 얘기예요. 예타 기준은 뭐 완화시키겠다고 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갖다가 추구하겠다? 이게 사실은 맞는 건지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근데 최근에 예타 면제 사업 규모가 120조 좀 뭐 방만하게 운영이 됐다. 거긴 동의하세요? 뭐 예타 면제를 갖다가 사실은 그게 코로나 상황에서 어느 네. 정도 그런 측면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코로나 어떤 경제 위기를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저 정부에서 예타 네. 면제를 갖다 실시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예타를 갖다 면제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R&D라든지 우리나라 이제 어떤 경제의 어떤 성장을 갖다 도모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좀 완화를 좀 시켜줘야 될 필요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반드시 투자가 필요한. 예. 그런데 SOC 같은 경우에는 예타 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죠. 예, 그렇군요. 자, 예타 개편 내용 가운데 조사 기간을 또 단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총 조사 기간 최대 1년 6개월 정도, 철도는 2년을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어떤 의미고 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1999년에 도입이 됐어요. 네. 정말로 이제 국민 세금 들어가는데 철저하게 선심성 예산은 좀 낭비하는 걸 막아보자는 그렇죠. 취지였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 사업비가 500억 원인데 최근 몇 년 동안 120조예요. 그럼 예타를 거쳐서 했느냐? 예타 면제를 받고 한 사업이 더 크고요. 네. 대부분 어디에 들어가느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뭐 철도 건설이라든가 도로라든가 SOC 관련 지방 사업이요? SOC 사업이 되게 많이 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사실 초반기엔 그랬거든요. 경제성이 없으면 하지 말자. 경제성 위주였어요. 근데 이게 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정책성과 그리고 또 하나가 지방과의 어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네. 예타 면제 사업이 점점 비중이 늘어났던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보통 한 1년 넘게 걸리던 예타 절차 사업이 오히려 정말 중요한 사업, 예를 들어서 견제성만 따지게 되면 산골 마을에 있는 데는 절대 전기 못 들어가고요. 그렇죠. 거기는 도로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사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사업을 좀 더디게 하는 지적이 있다라는 걸 감안해서 한 4개월 정도를 단축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철도의 경우는 한 2년, 일반 예타 사업도 총 조사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 정도로 이제 단축시키겠다라는데 취지는 굉장히 이제 공감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꼭 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 하면 여야가
아마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주시해야 될 거예요. 아마 국회 연말 되면 쪽지 예산이 굉장히 횡행하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정말 여야가 이제 예산심의 결사 소위에서 굉장히 힘겨루기를 하지만 결국에 가면 힘 있는 실세들이 자기 지역 예산 따내는데 굉장히 이제 이익을 하거든요. 내 지역구에 뭐 도로 뚫어달라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예. 그런 이제 선심성 예산 공약에 따른 어떤 부작용은 좀 차단하자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이인철 소장님, 윤석선 평론가님 고맙습니다.